자, 행정 환류론의 마지막이 개혁이에요. 개혁이 나왔을 땐 주로 물어보는 게 뭘 바꿀 것인가, 개혁의 접근 방법, 두 번째 개혁의 저항들, 저항의 원인과 대책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정부 개혁과 외국의 정부 개혁들, 요걸 물어볼 겁니다. 자, 개혁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계획의 원인을 물어봐요. 계획의 원인과 결과는 달라요. 책임운영기관은 개혁의 원인이 아니라 개혁의 결과물이겠죠. 그럼 왜 개혁이 되는데? 현 사회에 문제 있으니까, 또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니까, 새로운 이념이 들어왔으니까,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또는 어떤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이념, 정권 교체 같은 변혁들, 새로운 기술들 또는 새로운 사회 요구들, 이것 때문에 개혁이 나오는 거고, 그 결과 나오는 게 어떤 개혁 기법들이 나와. 이제 제도들이 이제 그다음에 개혁은 인위적이라는 거. 그래서 인위적이다, 장기적이고 다 연결돼 있어요. 포괄적이라는 걸 세 가지만. 인위적이다, 그다음에 장기적이다, 포괄적이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저항이 나온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개혁은 당연히 공적 상황이고, 포괄적이라는 게 다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구조 따로가 아니라 연계되어 있어요. 재무개혁, 인사개혁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니까 계속 변해 동태적이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연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우선 개혁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성, 연관성들, 반드시 저항이 나온다는 것, 기득권 침해하고 보수적이고 저항이 나온다는 것, 이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개혁은 원인이 나왔고, 네, 저항 나왔을 거고요. 개혁 특징에는 연관성, 지속성, 그다음에 저항 같은 것들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개혁을 할 건데 뭘 바꿀 건데, 첫 번째가 3대 변수 구조 개혁이에요. 두 번째가 인간 행태 개혁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환경이 아니라 과정, 절차, 기술이 나와요. 구조는 구성 요소를 재배열하는 거야. 이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통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 기계 구조가 원리 전략이에요. 분권화 전략이 유기 구조예요. 일단 구성 요소를, 이 구성 요소가 배열되어 있는 게 구조인데, 이걸 다시 바꾼다 지금. 그럼 전체 틀이 바뀌어요. 이게 구조 개혁이고, 내려가니까 뭐 기계 구조는 유기 구조니까 밑에 가니까 직제 구조의 개편, 업무의 재배분, 권한이 달라져요. 업무가 달라지면은. 우리가 구조 달라질 거니까 관계망도 달라질 거고요. 요게 고전 이론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구조는 그대로고, 내가 사용하는 업무 장비들, 기술들, 그다음에 처리 순서들이 달라져. 구조 그대로예요. 과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계층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업무 순서가 달라진다든지 장비가 달라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경제학 요소가 들어온다든지 IT 기술이 들어온다든지. 수단 쪽입니다. 밑에 있죠. 기술 장비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요거 관리과학이나 체제 분석이고요. BPR 같은 것들, 전산망이나 정보시스템, IT 기술이죠. 공개제도, 부서 달라진 거 없어요. 부서 그대로야. 계층 그대로야. 다만 이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BPR 같은 리엔지니어링, 이것도 역시 과정 개혁이에요. 요거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태개혁이 나옵니다. 이 행태개혁은 가치관, 신념, 태도인데 조직발전론이 대표적이에요. 딴 거 없고, 이게 커져버린 문화론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개혁은 따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개혁, 과정절차 기술개혁, 그 다음에 행태개혁, 문화개혁 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달라지는 건데, 이걸 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에는 사업개혁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얘는 부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절차도. 다만, 사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저항이 나옵니다. 저항 대표적인 게 기득권 침해나 매몰 비용이에요. 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결해야 되겠지? 자, 우리 엣존이 강공규, 강제, 복리, 규범. 강제는요, 이 저항자가 뭐 하나 상관없어. 일방적이에요. 요게 강제개혁이고, 공리개혁은 주고 받는 거야. 따랐을 때 내가 뭘 줄게. 또는 따르지 않을 수 없게 장치 만드는 거야. 기술개혁이. 이 기술은 전략이에요. 술책이에요. 규범개혁은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관 태도라든지 설득이나 참여,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걸 통해 스스로 만드는 게 규범 전략. 얘가 제일 오래가 바람직해요. 카리스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2번입니다. 충분한 시간 줄 거야. 네가 스스로 판단에 따를 수 있게끔.
요구하고 적절한 시기 할 때와 달라요. 적절한 시기는 술책이에요. 기술 전략이야. 그래서 충분한 시간 제공하고 유리할 때, 적절한 시기 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요. 반면에 요 기술이라는 게 장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다 술책의 의미가 강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다든지 급진보다는 천천히 한다든지 유리할 때 한다든지 정권 초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네가 저항하지 못하게 내가 기술을 술책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요. 개혁 안의 명확성과 공공성도 규범 전략이 아니라 이게 공리 기술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혁의 공공성 강조하는 거야. 그럼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은 공공성을 침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매도시켜버려. 그럼 저항하기 어려워지겠죠. 이게 바로 뭐다? 공공성이나 명확성 강조하는 겁니다. 그다음 유인책 주는 것들은 안 틀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강제 전략은 나의 의지가 필요 없어.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다음에 공리 전략은 혜택이 되면 따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는 네가 저항하지 못하게 어떤 장치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한다든지, 그치? 또는 공공성 강조한다든지, 유리할 때 한다든지. 하면 규범 전략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줘가지고 네가 따를 수 있게끔 내가 기다려준다든지, 전부 다 설득한다든지, 이게 규범 전략입니다. 강제 전략은 일방적입니다. 권한이나 긴장, 압력 같은 일방적이니까 이건 외우기 쉬울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뭐다? 규범 전략이에요. 자, 개혁 주도자는 뭐냐면 내부는 행정부 아니다 바뀌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내부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외부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자체 개혁이 내부 개혁이고 제3자 개혁이 외부 개혁이에요. 요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부 개혁은 급진적 변화는 없습니다. 점진적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는 급진적이고 객관적이고 국민 지지 높지만 저항이 심합니다. 제3자가 하는 거니까 그 얘기가 지금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 주도할 때와 국민이 주도할 때, 국회가 주도할 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저항이 심할지. 선호는 국민들의 동의는 누가 더 얻기 쉬울지.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 한다. 그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회가 한다면 국민들이 많이 따라주겠죠. 제3자가 하는 거니까 그 얘기가 지금. 근데 국회가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겁니다. 저항이 심할 거니까 국정원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개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대개 NPM 개혁이에요. 특히 김대중은 대개 영국 개혁이에요. 조그만 제도가 들어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조직 같은 거,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 서비스원장, 이런 영국 개혁이 개별로 들어오고요. 재무개혁은 대개 노무현이에요. 그 틀을 그려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틀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을 그린 개혁은 노무현 때, 세부적인 제도, 성과급이라든지 뭐 개방형직이라든지 이런 건 대개 김대중 때, 인사와 조직은 김대중 때, 재무개혁은 노무현 때, 지방개혁도 김대중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지정 개표청구권하고 감사청구제도는 김대중 때. 이것 말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무현 때. 지금 반면에 주민참여산제도 11년도에 들어오니까 노무현 때 아닙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노무현 때 되게 재무개혁인데 고위공무원단만큼 미국 개혁이죠. 미국 개혁인데 이건 노무현 때 들어와요. 영국 개혁과 조직과 인사는 김대중 때, 재무개혁은 미국인데 고위공무원단 미국 거예요.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초기 인건비 제도지만 비용이다 보니 재무개혁이 이거는 인건비 제도도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많이 봐보시고요. 고위공무원단 조심하십시오. 자, 그다음 명박경 때는 되게 방송통신위원회 들어오고 11년도에 뭐가 들어왔다? 주민참여산제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11년도 주민참여산제도 있으니까 주민참여는 노무현 때가 아니라 명박경 때 들어옵니다. 박근혜 정부 개혁은 인혁처만 내오시면 돼요. 인혁처 제도가 만들어지고 문재인 정부 개혁은 행정에 중요한 개혁은 없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물관리가 환경부 일원화됐다는 건데 이런 거는 뭐 행정학과 별 관련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순서대로 물어봤을 때 누군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개혁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 개혁은 뭐다? 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 행정학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노무현과 김대중 개혁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박근혜 때 인사혁신처, 이명박 때 그 주민참여산제도하고 뭐 있죠? 주민참여산제도하고
이게 뭘까? 방송통신위원회 요거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산정은 18년도 들어와요. 문재인 때 들어와요. 국민참여는 18년도, 19년도 시작이고요. 도입은 18년도, 시작은 19년도부터 국민참여, 주민참여는 11년도에, 물론 6년도에 임의규정 들어와요. 임의규정으로 6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때겠죠. 필수 규정은 11년도니까 명박영 때. 그래서 모르겠다. 임의로 들어왔다. 6년도니까 뭐 노무현이라고 해도 되겠다. 필수는 11년도니까 명박영이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도는 물어봤어요. 아마 대통령이 두 분이 계셔갖고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외국입니다. 외국은, 되게 NPM 개혁인데, 지금 개혁은 영국 개혁과 미국 개혁 비교하는 거예요. 그 80년대 기점으로, 80년대 이전 건 되게 미국 개혁이에요. 그 이후 개혁은 되게 영국 개혁인데, 80년대 이후에 미국 개혁이 몇 개 있어. 전부 다 성과관리 개혁이야. 재무 개혁이에요. NP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까 봤던 GPRA 파트. 전부 성과관리 개혁은 전부 다 미국 개혁이니까 좋은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향점은 한마디 신공공 관리론. 영국은 넥스텝, 책임운영기관, 이런 것들. 미국은 클린턴의 기업가 정부, 오스본 게블러의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려가면 누가 영국인가, 누가 미국인가 잘 나옵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 넥스텝은 미국 거가 아니라 영국 거예요. 시민원장, 행정 서비스 원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영국 거니까 요 세 가지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미국 밑에 있습니다. NPR, 그다음에 GPRA 파트. 요 세 가지만 좀 외워두고, 고위공무원 18년도 개혁이에요. 이거는 미국 개혁이다. 영국 개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개혁은 다 미국 개혁이니까 뭐 외울 건 없을 것 같고요. 80년대 이후 그 전후로 좀 갈라보십시오. 그래서 미국 거에 뭐 있는지 내용 안 물어볼 거니까 미국 건지 영국 건지만 갈라보시면 돼요. 그치? 자, 문제 풀어볼게요. 행정개혁은 당연히 공적 상황이고 포괄 연계고 동태적이고 단절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니까 답이 4번이고 당연히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저항이 나와야 돼요. 2번입니다. 개혁의 촉진 원인이 아닌 것은 아까 봤더니 새로운 기술, 사회 문제,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어딨어?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개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3번입니다. 2번. 3번이에요. 구조네요. 구조는 틀을 바꾸는 거야. 업무를 배분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은 거니까 뭐다? 어딨어? 관리과학이네. 관리과학은 기술이잖아. 경제학이잖아요. 이거는 과정, 절차, 기술 개혁이에요. 기능을 바꾼다든지 체계가 바뀌어요. 의사전달 체계 바뀌었다는 건 구조가 바뀐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지 지금. 책임이 재규정되고 그럼 관계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분권화가 나오고 이건 분권화 전략이네요. 원리 전략은 기계 구조로, 분권화 전략은 유기 구조로. 답은 3번입니다. 감소 훈련 행태 개혁이야. 조직 발전론입니다. 행태 개혁이고 3번입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5번입니다. 규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규범은 스스로 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점진 추진은 이건 기술 전략이야. 술책이야. 그 다음에 시기 선택도 술책이에요. 참여 확대가 규범 전략이에요. 반대급부 보장은 이거는 공리 전략이고요. 권한 행사는 강제 전략이야. 답이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손실의 보상이다. 공리 전략. 불이익 방지다. 공리 전략이에요. 틀렸고요. 개혁의 신망. 카리스만의 규범 전략. 참여 규범 전략. 사명감 고치 규범 전략. 틀렸네요. 훈련과 자기개발 규범 전략이 정답인 3번이 정답입니다. 시기 조정은 기술 전략이에요. 유리할 때 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는 규범 전략이지만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거는 한 방에 한 게 천천히 한다든지 유리할 때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건 기술 전략이에요. 강제도 아니고요. 답이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한마디로 중기지형계획을 통해서 총액을 설정하고 재량 주고 마음껏 편성하게 만들고 결과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결정과 집행 분리해요.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집행은 민영화라든지 민간 기업 도입하겠다. 1번 틀렸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게 NPM 개혁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정부 시장 기능의 재정립, 정보를 줄이고요. 시장을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정부 내에다 가격과 경쟁 논리가 들어올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분리가 맞습니다. 8번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미국 개혁이네요. 특히 정부 재창조잖아, 지금. 오스본 게블러 개혁이고,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고, 고 부통령이었고, 고 보고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국정성과TV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치?
시장 세트 전부 다 이거 뭐 1번과 2번 영국 개혁입니다. 클리브랜드와 브라운 로이는 미국 개혁이지만 이건 50년 이전 개혁들이니까 빠지고, 다시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개혁 문제입니다. 그치? 그 행정개혁은 주로 물어보는 게 뭘 바꿀 것인가, 접근 방법,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다, 누구 개혁인가, 우리나라로 한다면 어떤 대통령 개혁인가, 이건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고위공무원 전부 나왔을 때 언제 들어왔나 물어보잖아, 지금. 그게 개혁 얘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는데, 다시 모아서 어떤 나라가 했는가만 묶어 놓은 겁니다, 지금. 세부적 내용은 그 파트로 들어가시면 다시 나와,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활류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